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형 제 45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12월도 어느 정도 첫째 주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 계절인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고비를 넘겼죠. 시험을. 방송통신대학교 네. 4학년 마지막 시험 2개를 봤습니다. 음. 좀 제3세계의 뭐 어쩌고 하는 네. 과목하고 음. 생활법률이었는데 네. 어떻게 생활법률이 어려웠어요. 아하, 어렵죠.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헌법, 행정, 뭐 소송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맞추라는 거냐. 진짜. 객관식인데 25문제. 이걸 음. 지금 졸업을 안 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사실 요즘에 고3 특강을 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3 친구들도 교육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제연구원에서 중학교 대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중3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박 예방 교육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 가면서 느낀 점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말고사 끝난 시점이라 뭔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뭔가를 좀 배우려고는 하는데 그러한 교육들에 대한 참여도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도 좀 좋게 제공이 되는 건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요것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학점하고 꼭 연계는 아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베네핏 같은 걸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 금융 이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저축은행 지역별 양극화, 서울이 순익 85% 독식이라는 12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단 SBI, OK, 한투, 웰컴, 에큐온 같은 상위 5곳이 이익의 65%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서울로 쏠림이 심화되는 저축은행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방에 있는 지방은행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은행들이 수익률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은 게 아닌가. 저축은행들도 사실 서울로 쏠림 현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전라도 광주에 제가 있는데 1년에 1만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결국 산업 기반이 서울 경기권으로 다 몰려지며 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쪽으로 다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은 한국 가계자산 64.5%가 부동산, 금융투자 비중, 미1 0보다 낮아라는 파이낸셜 뉴스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일단 그 한국 가계자산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많은 기관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요번에 기사화 내고 있는데요. 일단 64.5%가 비금융자산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쏠림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 경기권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부동산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아파트도 좀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현상이 결국에는 좀 진행이 되는구나. 부동산도 안전자산일 수는 없구나. 부동산도 특히나 투자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특히나 해외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쉬워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쓸쓸한 기사인데요. 유리지갑 직장인만 보험 월급 3.3% 오를 때 소득세 9.3%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5년간 월급보다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 각
각종 원천 징수 세금이 더 오르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 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월 임금 2020년 352만 7천원에서 2025년대에는 415만 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지만 그거에 따른 다른 부분의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 이런 것들은 44만 8천에서 59만 6천으로 5.9% 이상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좀 근로자분들만 많은 부분에 대한 세금과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사실 요 근래 제가 그 사업자로 해서 건강보험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수입이 이렇게 오르면서 다시 건강보험료를 또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수입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변수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매달 또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또 안내자니 또 어쩔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직장인이라지 아니면은 근로자들에게 좀 부담으로 계속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뭐 특별하게 지출을 하고 싶어도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뭘 해도 쉽지 않은 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는 쿠팡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 쿠팡 못 벗어나 보고서 맞았다. 뜻밖의 상황이라 한국경제신문의 12월 4일자 기사인데요. 쿠팡이 정보 유출이 되면서 사실 쿠팡의 이용자가 최대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사실 쿠팡을 대체할 만한 다른 뭔가를 찾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그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쿠팡을 어느 정도 좀 업력이 쌓아서인지 자체 브랜드로 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다른 브랜드로 바로 가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나온 그 바로 또 다른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신문의 12월 4일자.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왜 우리가 입점업체, 음식점, 택배기사 줄 비명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의 후폭풍으로 쿠팡 이츠 같은 음식점부터 배송 기사들까지도 직격탄을 맞아서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하소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기사인 것처럼 쿠팡의 매출은 오히려 더 사상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에서 느껴지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얘기가 들어서 과연 이 사안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현재 지금 쿠팡을 사칭한 어떤 스미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날아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사고나 보상을 등록해 준다면서 이러한 피싱도, 보이스피싱도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제 기사에 합의금으로 소비자에게 대략 한 30만 원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슬쩍 나오면서 이러한 합의문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붕어빵 한 개에 1,500원, 길거리 간식마저 붕플레이션 현실화인데요. 사실 뭐 붕어빵 한 개에 1,500원은 진짜 좀 시내, 서울의 어느 시내의 중심가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붕어빵은 지금 현재 3개에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올랐구나라는 측면인데, 붕어빵 빵 속에 들어가는 뭐 밀가루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료비가 많이 오르면서 결국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CJ인이 다른 식품 업체에서 아예 붕어빵을 좀 냉동으로 해서 판매해가지고요. 에어프라이인지 다른 데 이렇게 구워 먹는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에어프라이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쪽으로 또 가고 있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이 붕어빵이라도 이렇게 팔아서 겨울에 좀 수익이라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전체가 다 같이 좀 형편성 있게 좀 같이 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붕어빵 얘기를 하셔서, 음, 그 붕어빵도 이제 기업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붕어빵 아예 이제 대기업이 냉동으로 판매하는 거죠. 동네에 있는 붕어빵 가게가 평소에는 안 하다가 그쵸? 겨울 가까이 오면 그냥 그 가게 앞에다가 기계 갖다 놓고 파는 것도 저희 동네에는 좀 있는 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재료는 전부 다 이렇게 공장에서 납품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밀가루 프랜차이즈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기보다도 그냥 원재료 납품이죠. 그 원재료 납품하는 것이 다 똑같고 그 붕어빵 모양이 똑같잖아, 다시. 그죠? 그러니까 틀도 똑같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것 중에 들어보셨나요? 그냥 붕어빵이 아니고 잔챙이 붕어빵이 있더라고. 좀 조그만 놈. 네, 판매했어요. 큰 붕어빵이 뜨거워서 팥이 너무 뜨거워갖고 좀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잔챙이는 더 쉽게 먹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한 입에 싹 들어가서. 그러니까 경쟁이 뭐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어디더라 그 토스트 가게 중에 네. 이삭 토스트인가? 네, 예전에 유명했죠. 거기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는 거의 본사가 안 남긴대요. 그러니까 딴 데는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 벌고 그쵸. 가맹점주는 항상 힘들고 이런 식인데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만큼 프랜차이즈는 다 좀 가맹점주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까 잔챙이 있었잖아요. 네.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안 하다가 원래 그 음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붕어빵을 팔길래 사장님 이거 또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빌려준대. 맞아요. 그거 빌린 거야. 자기 게 아니야. 그죠. 한철만 잠깐 쓰는 거야. 이거 무한 경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지금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네. 머니투데이입니다. 2025년 12월 8일 오늘 기사이고요. 제목이 비탄감 누가 받았을까? 20년 넘게 2천만 원 못 갚은 60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에요. 네. 왜냐하면 시간상 이거보다 전에 보내드린 것 중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도 시점이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10일 전이죠. 그렇죠. 10일 전에는 뭐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기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보도자료로 들어가셔서 새도약기금을 찾으시면 이 보도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돈을 물어주는 기금이 새도약기금입니다. 네. 은행, 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8천억 정도. 사람은 7만 6천 명 정도. 대부업자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첫 가입한 대부회사 한 개사 채권 매입. 대부회사가 몇 군데가 협약했다고요? 한 군데. 한 군데. 이건 제가 녹음할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요. 네. 대부업체에서는 캠코한테 안 팔 거다. 왜요? 원가도 안 주는데 어떻게 파냐? 그때 그쵸. 5%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중에서 8개사가 협약을 가입했고 그 중에서 이번에 판 곳은 한 군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 채권이 연체됐습니다. 불량채권이죠. 비우량채권입니다. 이게 가장 비우량한 것은 은행에 있겠습니까? 대부업체에 있겠습니까? 대부업체에 있겠죠. 대부업체죠. 흘러가다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것은 많이 구제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5년 11월 27일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KRNC 요거 좀 가고 보시죠. 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라고 합니다. 네. 아니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왜 지금 이 연체채권을 들고 있을까요? 예전에 그 은행 뭐 하면서 뭐 은행 채권일까요? 그렇죠. 저축은행 망했을 때 네. 걔들이 갖고 있는 채권 중에서도 안 갚는 채권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유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매입했냐? 새도약기금이요. 자, 이번에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되어 있고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무담보 채권으로, 무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신용대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총 규모는 7만 6천 명 정도가 보유한 8천억 정도다. 결국은 한 1,000만 원이죠, 평균이.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판 금융회사가 나옵니다. 은행 17개사. 은행 17개사면 2개 빼고 19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2개 빼고 지금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이 어디가 지금 매각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여기에 끼지 않은 2개 회사는 어디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글쎄요. 인터넷 전문 회사죠. 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은 17개사, 생명보험은 10개사. 근데 왜 손해보험은 없을까요? 일단 대출이 생명보험사 쪽에서 해주나? 생명보험사 그렇죠. 대부분 담보대출인데. 보험 계약 대출을 네. 그렇죠. 화재보험은 거의 안 해주는 거죠. 그죠? 생명보험만. 왜요? 생명보험은 적립금이 많거든. 네. 적립금. 자, 대부업체는 달랑 1개, 그리고 KR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 매입을 하면 추심은 중단되면 당연하죠. 왜 채권 넘어갔는데 그 전에 대부업체가 갖고 있던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김과 동시에 대부업체는 돈 받았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심은 즉시 중단되죠. 그리고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기에 해당하신 분이 왜 많다고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아래쪽에 별표 보시면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 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 수급자 포함,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심사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이고요. 그 이외의 채권은요, 철저한 상환 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위 거는 아예 안 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이외에는 상환 능력이 현재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결국 뭐예요? 다 소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분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못 갚겠구나 라고 하면 별도로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향후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가 뭐 해준 말일까요? 여신 뭐 그런 쪽일까요? 예, 여신 전문회사 되겠습니다. 네. 여신 전문회사의 뜻은 뭡니까? 여신만 할 수 있고 뭐를 못할까요? 수신을 못합니다. 저축 받거나 투자를 못 받아. 그런 금융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나 대부 쪽일까요? 그렇죠. 카드회사, 대부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캐피탈 회사 이런 데죠. 그렇죠. 이런 여전사, 여신 전문회사와 손해보험사. 왜? 지금 위에는 손해보험사 없잖아. 그리고 저축은행도 위에 보시면 없죠. 희한하죠. 저축은행에 부실적권이 하나도 없어. 2차 매입 현황에. 네. 말을 안 듣나 보지. 그리고 대부업 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어떻게 하든 이 이벤트를 올해 안으로 하고 싶었던 거야. 금융당국은. 말 안 듣는 애들은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올해 안에 하고 싶었던 거죠. 이후에 금융회사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좋은 일하는 거니까요. 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에 대한 협약 가입을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근데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니까 5%만 주고 그 채권 금액의 5%만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안 판다고 그랬죠. 대부업체가. 자, 타 업권의 경우는 업권 매각 일정을 채권에 매각해야 되지만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따라 매각할 수 있으며, 타 업권은 일괄 매각이 원칙이라. 무슨 소리예요? 당신 회사가 갖고 있는 연체채권 단하나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대부업권은 조금씩 좀 파세요 라는 편의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업권은요, 연체채권 평가, 세금 등의 이시로 유연한 채권 매각 일정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대부업체가 이런 걸 요구했는데 이 새도약기금에서 좀 편의 좀 봐드릴게요.
대부업체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세도약 기금 협약에 따라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이거 굉장히 큰 미끼입니다. 왜요? 대부업체가 요즘 대출을 못 해줍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업체도 어차피 법을 지키려면 최고 20%가 법정 최고 금리인데 조달 금리가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우량한 대부업체가 자기가 빌려줄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은행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잊어버리셨겠지만 대부업체 중에서 굉장히 우량한 대부업체를 모아서 어떤 리그를 운영했죠? 프리미어 리그. 대부업체 프리미어 리그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였죠. 근데 요번에도 똑같아요. 대부업체에 대부업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새 도약기금 얘기를 잘 들으시면 빌려줄 돈 조달할 때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은행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량채권들, 연체채권들을 좀 파세요 라고 유인한 겁니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만, 이게 그거예요. 프리미어 리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사업, 정부의 채무조정사업이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꿀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요, 많은 금융회사가 차지한 건 맞지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의 채권은 대부업체에 있고, 그 전 단계에 저축은행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많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새출발 기금에. 자, 이제 다시 오늘 기사로 돌아왔습니다. 머니투데이 2025년 12월 8일, 열흘 정도 지났죠. 비탄감 누가 받았나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와있는 여기도 지금 보도자료입니다. 1차 소각 연체채권의 특징을 보니까 차주의 기준, 차주 돈 빌려간 고객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연령을 기준으로 보니까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왜냐하면 요번에 연체채권의 평균적인 이 기간이 대출받고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이면 언제 빌린 거예요? 뭐 한 30대? 30대에 빌리신 거죠. 30대 빌려서 20년 온 겁니다. 자, 50대 이상이 90% 이상이면 60대 비중이 제일 높았다. 60대가 20년 전이면 40대에서 빌리신 거죠. 참 어렵게 사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소각 규모 채권을 아까 거기서 사들여서 태워버리는데 소각 규모가 3천만 원 이하가 80%, 그리고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가 가장 큰 비중이다. 아까 머릿수로 나누니까 얼추 두당 1천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자, 그리고 세도약기금의 1인당 소각 지원 금액은요, 상한이 있대요. 5천만 원 이하로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빚을 장기 연체한 113만 명 중에서 취약차주가 아까 그분들이에요. 기초생활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약 7만 명의 연체채권이 우선 소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2만 명은 세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에 따라서 추심이 중단됐다. 추심 중단이라는 게 기존에 채권을 들고 있던 대부업체 등에서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연체채권이 소각된 장기 연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고 연체한 채권이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였다. 연체 기간은 절반가량이 20년을 넘어서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 누구누구 나가서 이런 얘기했죠. 당신은 2천만 원 이 빚 갚기 싫어서 20년 동안 고생하실래요? 라고 했더니 아무 얘기 못했다는 거죠. 자, 금융위원회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지금 연말에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산에서 무슨 센터에서 장기연체 채권을 최초로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 아하. 소각식을 했다. 소각식. 예, 소각식에는 금융위원장, 그리고 새도약기금 대표, 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사장, 그 뭐예요?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모인 거죠. 그래서 소각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에 가가지고요, 불 펴놓고 소각했습니다. 채권을. 그분도 그거 하고 나서 정치권으로 갔죠. 아하. 자, 우선 소각한 연체채권은 세도약기금이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 예급한 장기연체채권 중에서 좀 심각하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1조 1천억 원 정도를 먼저 소각했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그림 하나 더 있습니다. 연체기간 20년 이상 25년 사이 미만 연체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20년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경제생활 한 20년 정도밖에 못해요. 첫 직장에서 20년 근무하면 잘한 거죠. 잘 지내신 거죠. 자, 그래서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새 도약기금은 내년까지 2026년이죠. 협약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인수. 아까 나왔었죠? 일괄인수. 예외가 누구였죠? 대부업체. 대부업체 좀 사정 좀 봐드릴게요. 라고 나와 있었죠. 새 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할 따라 채무자는 별도로 신청한 절차가 없으며 이게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고요? 내 채권이 불량 채권이 난 20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안 와. 추심이 안 와. 음. 그러면 이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소각 대상이 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새 도약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할 때 아까 있었잖아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 내용 따지지 않고 소각하고 나머지 분들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이분은 상환 능력이 없어요. 소각해야겠는데요. 이렇게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한테 전화해 준대요. 채무자한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네. 그리고 오늘 22일 새도약 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12월 22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저 산타크로스인데요. 당신 20년 된 채권 이번에 소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는 이게 화가 납니다. 난 열심히 갚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은 봐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게 해결되면서 정상적인 금융 활동으로 돌아오시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포퓰리즘, 인기 끌려고 한다. 좋아요. 인기 끌려고 하는 거 인정하자고요. 근데 그거 한번 인기 끄는 거 인정해주고 이게 좀 아까 몇 명이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명 넘으시죠? 그렇죠. 대기하시는 분들 30만 명이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입니다. 물론 열심히 잘 갚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또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축하드릴 분들은 이제 소각 대상이 되셔서 12월 22일에 안내 문자, SMS 받으시는 축하합니다. 소각되셨습니다. 를 받으시는데 되게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날씨가 추워질 때 뭔가 기쁜 소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러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조진웅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년범으로서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 현재를 반목을 잡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금융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해소가 된다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도 추워진데 건강을 잘 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